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난 장에서는 백석과 자야의 사랑의 열정과 조선 총독부의 방해, 그리고 백석의 결혼 등으로 갈등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신경으로 가기로 한 날 함흥경찰관 이명호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석은 고문을 당하고 자야는 강제로 경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 백석이 다시 경성으로 오게 되고 둘은 청진동에서 행복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의 행로가 어떻게 될까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지금 그들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일락화. 소왕과 대안의 매서운 추위는 지나갔다. 올해 추위는 내게는 유달리 혹독했다. 세찬 칼바람에 진저리를 쳤다. 마른 넝수부들 가지는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정신 나간 여자처럼 미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내게 닥친 아픔과 서름이 옹이처럼 박혀만 갔다. 그 옹이 속에 독버섯이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백석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조 선생이 찾아왔다. 그는 백석보다 몇 살 위였지만 그와 영문과 동문이어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언제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날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을 꺼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말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만 백석이 또 부모님의 강요로 두 번째 장가를 들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도저히 면목이 없어 못 오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스로운 이야기였다.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사람이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또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고 실망스러워 내가 먼저 당신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석을 한 번만 더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나라 고질적인 봉건적 혼례 풍습이 문제이지요. 그런 것 좀 깰 수 있다고 항상 저에게 자신있게 말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겠죠. 백석은 누구보다도 모던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들은 제 아무리 신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봉건적 가족 제도 지붕 밑으로 들어가면 부모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모던한 사고가 뿌리 깊은 봉건적 사고를 깨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결코 혼전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것도 집안의 장손이 기생과 사는 것을 뒷짐지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던가요? 백석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지 못해서 식은 올렸지만 이번에도 초야를 치르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는 일이군요. 이제는 정말 내가 그의 곁에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백석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조선 땅 어디에 숨은들 사랑이 찾아가지 못하겠어요? 나는 당신네들 둘이서 비둘기같이 다정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는 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인데. 나도 백석과 같이 우리나라 혼례 간섭의 피해자입니다. 내 나이 16세 부모님에 의해 강제 혼례를 치르고 지금까지 끔찍한 포로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관념에 대한 부모님들의 갈등이 백석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조 선생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개화 이념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처럼 굴더니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장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도 개화사상을 일찍 받아들인 신여성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남아 선호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었던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절망감과 분노로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올랐다. 신교육을 받은 모든 보위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시인인 그가, 무엇에도 얽매이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가,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진실인 양 고집하는 부모님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가부장적 지붕 아래로 들어가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비인간적인 대의에 조금도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만 무릎을 꿇고 마는 그의 나약함에 진저리가 났다. 그들에 의하면 나는 칠거지약의 표본이었다. 청교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테서의 남자 엔젤도 결국엔 깊이 뿌리 내린 청교도적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의 남자 백석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섹슈얼리티 하면 경박스럽다고 한다. 정절을 지켜야 하며 제가도 법으로 금지시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남자들을 위한 법이 경멸스러웠다. 남자들에게 여자는 한낱 물건일 뿐이었다. 그 제도에 고개 숙인 나약한 그가 싫어졌다. 아무튼 백석은 곧 돌아올 것이니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나는 친구가 나처럼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이번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와 사랑을 나눴던 부드러운 나의 혀는 곧 굳어져 매몰찬 말을 쏟아냈다. 그러자 조 선생은 나를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한바탕 나다분하게 늘어놓고 갔다. 그와 나의 사랑이 이미 오래전에 운명지어진 것이라 해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이 나에게 새로운 각오를 하게 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인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날로 바로 말없이 돌아설 것이라는 각오였다. 사랑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가둘 수는 없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인해 그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조 선생에게 다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 그리 쉽게 버려지는 것이던가. 가슴속에 한 번 당긴 불덩이는 시간이 갈수록 활활 타올랐다가 다시 화석처럼 굳어졌다가를 반복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인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내 사랑 나타샤. 무섭다. 당신이 내게 보내는 무관심. 당신도 고통스럽고 참고 견디며 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참 무섭다. 우리가 지금껏 만들고 쌓아온 우리들의 사랑의 형체가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무척 슬프고 외롭다. 나타샤, 너무 매정하게, 아니 제3자와 같은 빛깔을 자꾸 내게 보내지 마라. 좀 편안하게 따스하게 나를 대해주면 안 될까? 이것 저것이라고 단정짓고 두부 모 자르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쉽사리 단절되는 것인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나타샤, 당신과 반갑고 따스하게 만나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싶다. 이제 우리 가슴 아픈 사랑 자꾸 그렇게 가슴 아프게만 생각지 말고 지금 우리 사랑만 생각하자.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시간은 너무 짧아. 모자란다고. 우리 너무 감상적이 되어서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리고 상대를 아프게도 하지 말자. 힘내라 나타샤. 네 곁에 내가 언제나 있으니. 당신의 사랑 내가 있으니 우리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 당신
나타샤를 사랑하는 백석. 그날 자정 무렵 그가 당당하고 태연하게 들어섰다. 그의 과장된 제스처는 민망함이나 용서를 바란다는 표현이었다. 그가 불어 대문을 세게 박차고 방문을 확 열어젖히며 들어오는 기척에도 나는 석고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천장에 달린 전구를 돌려 꺼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도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꼴도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어둠은 침묵을 만들고 모든 것을 숨기기도 한다.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소로운 남자. 염치도 없이 결혼을 2번씩이나 하고도 내게 나타나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남자. 내 남자가 아니라 돌아가야 할 다른 여자의 남자이다. 내 자존심은 죽수어 개에게 던져주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나타나다니. 어둡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내 발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눈을 감고 발악을 잠재우려 주문을 외웠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동안 내 독수를 1~2번 들은 것도 아니어서 그에게는 아무런 약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나기 전으로 조용히 물러나면 그만인 것을. 나는 사각꽃 아이도 아니고 테스도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그를 보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은 또 마구 솟구쳤다.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형체가 보였다. 나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얼굴 표정도 읽혔다. 그는 갑자기 나를 꼼짝도 못하게 앉더니 키스를 퍼부으면서 쓰러뜨렸다. 한참을 키스를 퍼붓고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자야,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오.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 나에게는 오로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어. 내 말 믿지? 아니, 믿어야 해. 그는 긴 한숨을 푸 내품었다. 그는 나의 온몸을 소중한 보석을 만지듯 애모하며 내 속에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나는 앙탈을 부릴 기운조차 없어 그에게 온몸을 맡겼다. 그의 애절함이 느껴져서인지 조금 전에 그 울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앙탈 부리는 나를 다루는 마법사임에 틀림없었다. 폭풍 같은 내 눈물도 도끼 어린 내 앙탈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그의 사랑 노름에는 녹아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후 함흥에서처럼 또 둘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니, 그 일에 관해서 서로 입을 다물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그와의 사랑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낙엽이 쌓이듯 한 겹 두 겹 쌓여갔다. 우리는 매일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목이 말랐다. 사랑이 이런 것인데 왜 어른들은 고루한 간념에 빠져 막으려고만 하는가. 그와 나는 다시 행복하다는 착각과 한상에 빠져버린 사랑 바보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의 집안에서는 내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 나를 어르기도 하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나는 그와의 사랑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운명이 항상 불안했다.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뒤집혀서 앙탈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차피 처음부터 가시밭길 운명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평탄할 수만은 없겠지. 하루는 조 선생이 다시 찾아와서 그의 집에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백석의 부모님이 당신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2번이나 장가를 들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무슨 강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조 선생은 참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단정하듯 말했다. 그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곧 그가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다니,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다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떠나야 한다. 나만 떠나면 모든 것이 가라앉고 잔잔해진다. 나는 다음날 곧바로 명륜동과 해화동 일대에 내가 거처할 곳을 찾아다녔다. 그곳은 과수원이 많은 곳이었는데 어느새 과수원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신흥도시가 되어 있었다. 경성은 곳곳에 개발바람이 불어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건물들이 비온 뒤 죽순처럼 우뚝우뚝 솟아났다. 어릴 때 살던 관철동 집은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개발의 물결에 떠밀려 옛집이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힘들 때마다 관철동 집이 더더욱 그리웠다. 신흥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곳에 몸을 감추면 그가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곳에 내가 살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다. 나는 소나무가 있는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단번에 해치웠다. 망설이고 주저하면 또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정열적인 사랑에 나는 또다시 그에게 주저앉을 것이 뻔했다. 그런데 소나무 향이 좋아 들어온 집 주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한 집에서 맹인 남자와 단둘이 사는 것이 무서웠다. 다시 집을 다른 데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몇 개 되지도 않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심란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낮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골목이 질척해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꼬들꼬들해지는 날이 계속되었다. 바람이 매습게 부는 저녁. 골목에는 인적이 일찍 엉키어 해가 지면 온 동네가 고요하였다. 신흥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분위기였다. 어느 날 밤 뒷창 담 너머에서 차가운 밤바람 소리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야, 자야. 바람소리가 그가 나를 부르는 환청으로 들려온다고 생각했다. 나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야, 나야 자야. 저 목소리는 나는 놀란 토끼처럼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숨을 죽이고 뒷창 담 너머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만약 진짜 그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 다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건 환청이야. 그가 이곳까지 날 찾아올 리가 없어. 애써 밖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도리지를 쳤다. 다시 한번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야, 자야. 순간 내 몸은 내 마음을 박차고 반사적으로 달려나갔다. 아니다. 내 마음이 내 몸보다 더 빨리 맨발로 뛰쳐나간 것이었다. 내 몸과 마음은 동시에 대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가슴이 확 터진 듯했다. 그가 다시 내게 왔다. 자신의 사랑을 찾아 얼마나 헤매었을까. 영원히 식지 않는 열정의 날개에 안겨서 어디로든 날아가고 싶었다. 우리의 사랑을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 둘이서만 있는 곳으로 가서 천년만년 살고 싶었다. 밤하늘 조각달이 우리의 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달빛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달을 올려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뼈 마디마디에 박힌 옹이처럼 엇갈리는 우리의 눈물겨운 사랑은 서로의 침묵 속에 묻어둘 뿐이었다. 우리는 밤새 재회의 사랑으로 뜨거웠다. 길기만 했던 겨울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뿌옇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야, 우리 만두로 가자. 이것이 만주로 가자는 그의 두 번째 제안이었다. 만주로 가서 우리 두 사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말고 살자. 나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로의 심장박동이 빠르게 쿵쿵 울렸다. 늪. 망망대해. 황해를 가로지르는 배 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덮쳤다. 일본 유학길. 현해탄을 건널 때 파도의 아수라장이 되었던 관부 연락선에서 고생한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항해였다.
파도는 큰 배를 삼킬 듯 달려들었다 물러나곤 했다. 그런데 나는 도리어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만주로 가자는 그의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흥에서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했고 우리 둘만의 사랑을 위해 도피 행각을 벌인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배신한 시인이 되는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것이 그가 나를 단념하도록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아직은 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었다. 사랑에 지쳐 도망치는 여자의 몸 하나쯤 저 거친 바다는 흔적도 없이 삼켜버릴 것이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이 배를 탄 것도 적극적인 실행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마침 상해에서 잠시 나온 친구를 따라 오른 여행일 뿐이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오른 배에서 차라리 험악한 파도가 나를 삼켜주기를 바랐다. 고국에도 낯선 이국 땅에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계획도 희망도 없이 그냥 나선 길이었다. 희망이라면 이제 그만 이 험난한 세상을 조용히 하직하고픈 마음뿐이었다. 성남 파도여, 이제 나를 덮쳐라. 불운한 내 삶의 역사를 파도여 내게 던져버리련다.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을 단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지워주련. 후회는 없다. 완성을 못했지만 공부도 해봤고 높고 귀한 한 시인과 죽도록 사랑도 해봤다. 사랑. 내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준 그를 생각하니 심장이 창에 찔린 것처럼 통증이 왔다. 기생이라서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는 현실 앞에 나는 꺾이고 또 꺾였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였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린 것도 나였다. 결국은 도망치려고 바다에 떠있는 나는 이제 삶에 대한 희망도 의욕도 없다.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저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이었다. 죽어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기생이란 낙인이 찍혀있지 않겠지. 그럴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결코 기생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미련 없는 세상, 그와의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내 모든 번민과 슬픔을 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니 풍랑도 바다도 무섭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뱃머리까지 덮쳐오는 파도가 시원해지고 고맙기까지 했다. 수중거혼이 되어 이제는 할머니와 어머니 다리를 베고 눕고 싶었다. 오래된 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다. 마당에는 벚꽃이 날리어 마치 눈이 오는 듯했다. 난 높은 마루에서 참으로 곱게 늙은 어느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이 갸름한 할머니는 분홍색 원피스에 아이보리색 카디건을 입고 있다. 내게 복숭아를 깎아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분명히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벨벳 원피스를 입고 순면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왜 이리 따스하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얼마나 오랫동안 낮잠을 잤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주인은 어스름했다. 한이야, 한이야, 한이 어디에 있니? 어머니와 언니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없어진 모양이다. 난 그냥 집에 그대로 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어머니와 언니들, 오빠까지 나서서 온 동네 골목을 샅샅이 찾아다니는 모양이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가족들이 나를 찾나 봐요. 내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나 봐요. 할머니, 이제 가볼게요. 나는 파스텔 톤의 포근함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할머니의 무릎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대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대문을 열어주고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거라. 어머니와 언니, 오빠는 그 집에서 나오는 나를 보고는 소스라쳤다. 그 집엔 왜 들어간 거야? 나는 그 집을 돌아보았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녀석아, 이 집은 벌써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야. 귀신이 잡아가면 어쩌려고. 비어있다니, 즉 착한 할머니가 사는데
나는 내가 방금 나온 집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벚꽃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지? 할머니는? 오래된 푸른 나무들은? 그 집은 건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정말로 귀신놀이를 하면 딱 좋을 곳이었다. 분명히 꿈도 환영도 아니었다. 할머니의 갸름한 얼굴, 복숭아를 깎던 손, 따스한 무릎, 상냥한 미소가 생생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그 집, 살구꽃, 복숭아꽃, 사과꽃, 온갖 꽃들이 만발한 그 집. 꽃을 찾아온 벌과 나비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살구를 줍다가 볼에 쏘여 울고 있는 나를 달래는 할머니가 계신 곳. 그곳에 가고 싶다. 진양아, 여기 있었니? 도착할 때 됐어. 내릴 준비하자. 친구는 날 찾아다녔는지 숨을 헐떡거렸다. 그녀는 이제 곧 도착할 것에 기분이 고조되어 있었다. 상해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아니? 각국 코즈모폴리턴들이 집결된 국제도시야. 잘생긴 코쟁이들도 만날 수 있어. 자자, 건방 죽을 것 같은 인상 펴고 예쁘게 화장 좀 해. 가방에서 손걸과 화장품 가방을 꺼낸 친구는 한 손으로 거울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얼굴에 분을 쳐서 바른 후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몇 군데 찍고는 입술을 두어 번 오므렸다 폈다. 그녀는 거울을 눈높이보다 약간 높이 들고 자신의 얼굴을 왼쪽 오른쪽 비추면서 만족스러워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원피스에 딸린 넓은 벨트를 다시 고쳐매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그 죽상 좀 펴라니까. 친구는 맥없이 있는 내 얼굴에 파우더를 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주었다. 그리고는 거울을 내게 건넸다. 야, 넌 참 귀엽게 생겼단 말이야. 동서양 사내들이 전부 널 보고 침을 질질 흘릴 거야. 그러는 사이에 배가 부두로 서서히 들어섰다. 붕 도착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항구 주위로 퍼져나갔다. 친구는 머뭇거리고 있는 내 손을 잡아 끌며 한시라도 빨리 배에서 내리고 싶어 안달이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 난징 대학살을 저지른 지 한 해가 지났다. 일본 조계는 죽음과도 같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가끔씩 총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교민들은 유랑민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러나 막상 일본의 식민지인 상해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다리 하나 건너면 서양 조계가 있었다. 그곳에는 책에서만 본 유럽식 화려한 건물과 중국, 조선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인종 모자이크 도시 같았다. 게다가 서구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첨단 문명이 아시아 문화와 어우러져 서구와 아시아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다. 친구가 서양의 뉴욕에 맞먹는 세계 최고의 코즈모폴리스라고 한 상해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었다. 상해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하비로 간선 도로에는 전차와 2층 버스가 유유히 다니고 있었다. 프랑스 조계인 하비로는 활기찼다. 무수히 많은 상점들과 각양각색 인종들이 활보하고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된 간판이 뒤섞여 빼곡히 늘어찬 거리는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들과 중국인들로 붐볐다. 최신식 패션, 화려한 기금속, 커피를 파는 서양식 카페, 극장, 백화점 등 무수히 많은 상점들이 절비하게 맞붙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각국의 문화 충돌은 없고 도리어 다양한 민족의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군인들뿐 아니라 스파이, 마피아, 러시아 갱단, 독립군, 친일 매국노 등 중대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그야말로 상해는 개방과 변혁의 도시였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양이란 곳을 상해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인공공원은 별천지였다. 공원 뒷문 밖에는 대학교가 보였다. 생기발랄해 보이는 대학생들이 3355 어울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짝을 이루고 있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걷고 있는 이들도 보였다. 초록 잔디 위에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전시임에도 자유와 낭만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만끽할 수 없었던 청춘을 마음껏 즐기는 그들이 말할 수 없이 부러웠다. 짧으나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일본 유학 시절은 이제 한때의 추억일 뿐이었다. 오늘 밤 시로스 댄스홀 가보자.
그곳이 뭐 하는 곳인데? 파라마운트 호텔에 있는 무도장이야. 물 좋은 곳이니 가보면 알아. 친구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녔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코즈모폴리스에 놀라 정신이 없었다. 상해는 유흥과 쾌락에 젖은 도시 같았다. 비극의 시대에 맑은 영혼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인가? 각국에서 몰려든 미인들로 상해의 술집과 댄스홀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친구가 데려간 시로스 댄스홀은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급의 국제적인 사교장이라고 했다. 휘황찬란한 실내 장식과 홀의 장치는 가히 예술적이었다. 필리핀들로 구성된 비율빈 밴드의 음악에 맞춰 중국의 소주와 항주 출신의 미인들이 반나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댄서들은 모두 인형같이 요염하고 섹시했다. 밤이 물어있고 댄서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자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홀로 나가기 시작했다. 동양 여자와 서양 남자, 친구들끼리 온 모양인지 치파오를 입은 여성들, 또 한 무리의 남녀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감미로운 재즈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중국 청포를 입은 노인들도 젊은 댄스들과 춤을 추고 있었다. 전쟁통이라고 코를 박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중국인들의 대륙적인 민족성을 새삼스레 생각하게끔 했다. 나는 상해로 올 때 아끼는 한복을 한 벌 가져왔다. 바다에 뛰어들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곱게 투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입은 한복은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조선의 고유한 미를 갖춘 옷이라 중국의 치바오나 일본의 기모노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옷을 입고 내가 홀의 대열에 나서니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갑자기 우리 조선의 문화를 이곳 코즈모폴리스에서 알리는 어떤 위대한 인물을 맡은 것처럼 우쭐해졌다. 물론 댄서홀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도 했지만 한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왔다.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 조선을 모르십니까? 그 외국인은 내 말투가 조금 높아지자 그제야 말귀를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알고 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몇몇 외국인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칭찬을 했다. 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를 잊어버리자고. 그까짓 사랑 따위 황해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이제 홀가분해지자고. 별 천지에 내가 와 있는데 이렇게 멋진 사내들이 내게 침을 흘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 잡아 밤새 질펀하게 즐겨보자고. 그냥 취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자고. 나는 눈을 감고 내 몸이 흔들리는 대로 흐느적거렸다. 한 외국인이 내 허리를 안고 리듬에 맞춰 나를 이끌었다. 누구라도 괜찮다. 나는 사내가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사내의 춤솜씨는 수준급이었다. 사람들 모두 손뼉을 치며 어울려 춤을 추다가 우리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손에 손을 잡았다. 홀의 가장자리를 빙빙 돌다가 또 손뼉을 치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았다. 그것은 나에 대한 그들 최고의 환영 표시라고 했다. 내 삶을 포기하니, 아니 내 사랑을 포기하니 나는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그 순간이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과 몸에 각인된 단 한 사람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춤이 끝나자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같이 춤을 춘 양키가 함께 술을 하자고 권했지만 사양하고 친구랑 무도장을 빠져나왔다. 친구는 내가 상해에 머무르면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며 그냥 같이 눌러 살자고 권했다. 하지만 나는 경성에서 겪은 고통과 번민을 가라앉혀 보려고 잠시 떠나온 것일 뿐 이국적인 환상에 빠져 살거나 물질적인 성공 따위는 관심 없었다. 상해 곳곳을 돌아다닐수록 처음에는 그토록 놀랍게 이국적이던 도시가 점점 시들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착잡해져만 갔다. 동양 제1의 도시, 최첨단의 황홀하고 찬란한 국제문화도시 상해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실체일 뿐이었다. 내게는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같았다. 도시는 곧 무너질 바벨탑이었고 인공의 허상일 뿐이었다. 그 넓은 천지에 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한 작은 개천 하나조차도 없었다. 지친 영혼이 쉬어갈 만한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러다가 정말 영혼마저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달포 가까이 쏘다니다 보니 내가 태어난 잔뼈가 굵은 내 나라가 한없이 그리웠다. 더욱이 그와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싶었다. 빨리 가서 그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아무 때나 만나면 활짝 웃으며 안고 키스를 퍼붓던 그가 너무나 그리웠다. 다음날 나는 가슴 아픈 사랑을 던져버리려 성급하게 떠났던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조국을 향해 상해를 떠났다. 그 강물에 붓을 적셔. 상해에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는 그가 써놓은 편지가 수북하니 쌓여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없는 빈집을 찾아와 편지를 써두고 간 것이었다. 내가 상해에서 쾌락의 몸을 적시고 있었을 때 이 방에서 하루하루 간절히 나를 기다리며 연설을 쓰고 있었을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그의 심장이 녹아있는 편지들을 쓰다듬었다. 편지를 잡은 내 손이 떨려왔다. 내 영원한 사랑의 여인 나타샤라는 첫 소절로부터 그의 온 마음이 오롯이 전해져 왔다. 편지들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1년 내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볼을 타고 입으로 목으로 흘러내렸다. 내 영원한 사랑의 여인 나타샤. 허락도 없이 혼자 불쑥 당신 집에 들어온 것 미안하게 생각한다. 잠시만 내 여인 나타샤에게 잠시 동안만 편지를 쓰고 나갈게. 이해를 구한다. 무슨 말부터 해야만 할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불쑥 들어와 급하게 당신한테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 들어와 버렸으니 그럴 만도 하다. 미안하다. 당신을 너무 사랑을 해서. 정말이지 이처럼 진정으로 뜨겁게 그리고 깊게 사랑을 하게 되다니. 불쌍한 놈인가 내가? 사실 그러하다. 나타샤, 당신이랑 지난 3년간 사랑한 것은 다시 그 어떤 무엇으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다시 이런 사랑을 할지 난 자신이 없다. 미안하고 미안하구나.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는 어정쩡한 태도, 분명하지 못한 행동과 말들 때문에 당신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 또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을 해서 당신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당신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이 있는 곳이면 그 이름만 떠올려도 그냥 내 어깨에 힘이 솟는 걸, 그런 마음을 당신은 이해하느냐. 되돌아보면 끙끙거리면서 부랴부랴 당신을 찾아다니던 때가 정겨워진다. 다시 그 기쁜 일들을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면서 당신 근처에 있는 아무 남자에게나 질투하면서 당신에게 때를 쓰던 그 시간, 그 정황들이 너무 그립다. 다시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나타샤, 계속 이 글을 이어갈 수가 없구나. 글씨는 제멋대로 휘갈겨지고 간신히 정신 차려 써보려 해도 잘 안 된다. 이제 다시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지난 3년간 한 채의 거짓도 없이 사랑을 다했다. 분명하게 행동을 결행하지 못하는 내 현실에서 오는 괴로운 처지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한다면 내 사랑의 마음, 그 모습을 당신은 그릴 수 있으리라. 당신의 사랑, 백석.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다. 손수건 몇 개가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느라 젖어버렸고 나중에는 수건이 다 젖을 정도였다. 밖은 언제 어두워졌는지 이슥한 밤이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방을 방문해 편지를 차곡차곡 써두었던 것이다.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내 여인 나타샤. 당신 방에는 오늘도 불이 켜져 있지 않구나. 난 매일 밤 당신 방에 등이 켜지기를 몇 시간씩 기다리다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방긋 웃으며 조금은 심통을 내는 얼굴로 나타나 내게 폭 안길 것만 같은데. 돌이켜보면 당신과 처음 만나 내 옆으로 오게 하기까지가 참으로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내 옆자리에 두고 같이 노래하고 여행할 때가 좋았다. 벌써 새벽 2시가 되었다. 새벽 바람이 유리창을 부숴버릴 듯 세차게 흔들며 우는구나. 시커먼 먹물이 가슴에서 소용돌이 치듯이 어제, 아니 오늘부터 지금끝, 특히 어젯밤 술에 취한 채 한밤까지 생각에 생각을 더했다. 당신이 정말 지금 여기서 날 떠나야겠다면 내가 달리 어쩌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자신이 없다. 모든 걸 하얗게 지우고 새 길을 찾을 수 있는가.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내게 건너오던 모습은 강물이었네. 그 강물 소리 내 맘속에 더더욱 크게 일어나 내 속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나는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에 붓을 적셔 시를 써 나가야 한다. 이게 내 생의 운명인가? 그러나 내 영원한 사랑의 여인 나타샤, 다시 당신 앞에 울며 웃으며 억지로라도 당신에게 매달려 보려는 마음이 일어선다. 당신 방에 내 흔적들, 옷과 양말, 속옷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당신과 펄펄 끓는 사랑을 나누었던 그 냄새와 기억을 어찌 잊을까. 당신 책상에 꽂혀있는 테스, 나의 시집, 내가 가져다 준 책들, 그 속에 끼워둔 내 흔적들은 저 혼자 외로워서 앞으로 긴 시간 어찌 견디어 나갈까. 또 우리가 함께 찾아갔던 여행 속의 풍경들, 거기서 가져온 우리의 사진들, 우리 기쁜 편지, 상처의 편지들은 어떻게 빛을 만나 꽃을 피울까 생각하니 저 바깥 풍경, 세상의 모든 풍경이 암흑이구나. 이 편지를 쓰다가 벽에 기대 한숨을 쉬고 있는 내 처지가 참으로 눅눅하다. 당신 말대로 어쩌면 나는 너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아니다, 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고함치고 있다.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다오 나타샤. 우리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되살아날 게 분명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정도 있고 돈도 없는 내가 당신을 계속 힘들게만 하지만 난 우리 사랑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다. 두서없는 이 글을 쓰면서 자꾸 당신의 얼굴, 내가 안으면 내 품으로 쏙 들어오는 당신 몸, 그리고 해맑은 내 얼굴이 그려져서 더더욱 아프다. 꾹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많이 아프다. 거의 한 달 동안이나 헤맨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당신이 내 품에 폭 안겨만 준다면 좋으련만. 아, 눈꺼풀조차도 왜 이리 무거운지. 내일은 신문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고 마감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큰일이다. 당신 환한 얼굴을 잠깐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피로가 싹 사라질 것인데.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은 아름다웠고 내 생은 젊고 싱싱하게 날 수 있었다. 당신은 내 왼손이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달려가 당신을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싶구나, 나타샤. 자꾸만 눈물이 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좋아한다.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다. 당신을 영원히 내 몸에 담고 살아가리라. 나타샤, 빨리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내 사랑, 나타샤. 당신을 사랑하는 백석.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귀에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직감적으로 그라는 것을 알았다. 눈은 퉁퉁 부어 뜰 수조차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섰다. 한 달 동안 꺼져 있던 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 내심 반갑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방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그에게 싸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회색 구름이 꽉 끼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했다. 내가 그에게서 도망을 칠 때마다 날 찾아내며 반가움에 날 꼭 껴안고 키스를 퍼붓던 거였다. 그는 선체로 여행 가방, 옷, 편지들, 눈물 닦은 손수건들, 수건이 어질러진 방안을 둘러보더니 그 눈길을 내게 멈추었다. 몰골이 말이 아닌 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려고 했던 것이 그만 측은하게 느껴졌는지 그대로 목석처럼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을 무릎에 묻은 채 앉아 있었다. 아직도 눈물은 양쪽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에게서 이렇게 싸늘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늘 부드러웠고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침묵은 차갑고 엄숙했다. 나는 이윽고 눈을 떴지만 그를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나 신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순간 쌓였던 서러움에 다시 눈물이 왈칵 터져나와 소리를 내어 엉엉 울어버렸다. 그는 울고 있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의 품속으로 나를 당겨 안았다. 헝클어진 내 머리칼을 쓰다듬는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억눌렀던 감정들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머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을 때 떠나버렸어야 했는데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떠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주인 없는 어둡고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내게 만주행을 날리는 마지막 편지를 썼을 것이다. 나라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도 부모도 직장도 문인들도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난 이제 이 조선 땅에 발붙일 곳도 편히 잠잘 집도 없어. 게다가 사랑하는 내 여자도 떠나갔으니 내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죽어서도 함께 하자고 손가락 걸어 약속했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잖아요. 세상이 우리 둘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사랑으로 메마른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우리 둘의 사랑이 하늘도 땅도 바람도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영영 나를 두고 떠나겠다고?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매번 헤어지려고 도망을 다녔지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매번 나를 귀신처럼 찾아냈고 그가 나를 찾아내면 도망칠 때의 단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지금 조선의 모든 보위는 식민지가 되어가는 나라와 부모의 엄격한 봉건주의를 도저히 깨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부모의 강압으로 혼례를 치른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강압적인 결혼은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했다. 당사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문도 모르고 결혼한 여자는 또 무슨 잘못이며 행복하지 못한 결혼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욱 간절하게 내 심장을 올가매었다. 그 모든 상황으로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못내 죄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조국도 자신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떠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었다. 잠시도 안 보면 애타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영영 떠나려 하는 그의 고통과 번민이 어떠해서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나는 알겠다고, 우리 떠나자고,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순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야. 나로 인해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이야. 집에서는 항상 가시방석이야. 덩붙이고 편안히 누워 쉴 방 한 칸이 없어. 또 이 나라에서는 우리말로 마음껏 글을 쓸 수도 없잖아. 나는 그가 편안히 누워 쉴 방 한 칸도 없다는 말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듯 아려왔다. 그가 청진돈 집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 작은 집에서 그와 알콩달콩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던가. 나는 그의 집안 사정을 꼬치꼬치 물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자야, 마지막 부탁이야. 나랑 같이 떠나자. 자야. 고국을 떠나자는 그의 세 번째 제안이었다. 나의 입에서는 마음과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꼭 가야만 한다면 조용히 혼자서 떠나세요. 가셔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세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면 여러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부모님의 노여움도 풀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만 힘들겠지만 우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야오가처럼 당신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예요. 마음은 1000번 만번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지만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만주로의 도피라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혼자서 떠나라는 말만이 귀에 쟁쟁한 듯 갑자기 노여운 얼굴로 말했다. 참으로 말다운 말이로군. 혼자서 조용히 떠나라고? 그는 모든 것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어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해 포기한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나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처량한 시세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도 사회에서도 떳떳한 당신의 아내로 인정받고 싶어요. 유명한 시인 백석이 기생과 줄행랑을 쳤다는 기사가 퍼지겠죠. 나는 유부남과의 불륜이라는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아요. 나는 진정한 우리의 사랑에 그 어떤 방해물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조금만 떨어져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더 이상 당신에게 결혼 생활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사랑을 인정할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초연하군. 세상이 그렇게 1, 2년 사이에 바뀔 것 같아? 도리어 당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세상은 갈수록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어. 일제의 간섭은 갈수록 강압 쪽으로 지어오고 있고 민중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각박한 상황에서 우리 두 사람의 사랑 따위를 인정해 줄 날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말이야. 그런 날은 우리가 죽은 후에나 오든지 아니면 헌죽조차 없이 그냥 묻히고 말 거야. 자야, 우리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야. 지금 함께하지 못하면 영영 이별일 수 있어. 내 말 이해하겠어? 자, 일어나. 어서 나랑
함께 바로 떠나야 해. 나 역시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애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이미 당신의 포로가 되었어요. 나의 몸과 마음은 다 당신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당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느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광활한 우주이고 바람과 같은 자연이고 우리 조선의 뿌리이고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 적는 시인이에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으면 당신의 자유를 방해하게 돼요. 당신이 만주로 가서 아니 어디든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100편의 시를 지으세요. 100편의 시를 짓고도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제발 혼자 가주세요.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나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희, 혼자 가라면 혼자 가지. 그는 신음하듯 단호히 한마디 내뱉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심정으로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가버릴까봐 두려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 말이라도 할 것이라 고개를 떨군 채 귀를 기울였으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찬바람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그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리다가 희미해졌다. 그가 떠난 후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왔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내 몸이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다 하혈을 시작했다. 몸에 있는 피가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하혈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몸과 마음마저 만신창이가 되어 기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어차피 죽으려던 목숨, 여기서 죽는다 한들 어떠하랴.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할 생각조차 없었다. 나는 평화로운 옛집에서 할머니, 어머니, 언니들, 오빠, 동생과 단란하게 살고 있다. 벚꽃이 흩날려 우물가 주변이 눈이 오는 것 같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물 위가 온통 하얀 꽃잎으로 가득하다. 언니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꽃잎을 후후 불면서 깔깔거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살구꽃 사각꽃에 벌들이 잉잉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봄에 피는 꽃들이 다 지고 나면 담장을 타고 농소화가 피어나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농소화꽃을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농소화꽃은 독을 품고 있대. 꽃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멀게 한대. 그런데 나는 농소화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눈이 멀었어. 내 사랑이 눈을 눈멀게 해놓고 나를 떠나간대. 멀리 멀리로. 나를 사랑에 눈멀게 한 소년이 저기 있네. 뒷마당 우물 옆 살구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어. 그는 사각꽃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자 얼른 읽고 있던 책으로 눈을 돌리네. 그 책은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이 아니야.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 부인들의 나란 말이래. 책 표지에는 하얀 피부에 얼굴이 약간 동그란 듯 갸름한 쌍꺼풀 진 큰 눈을 가진 여자가 있어. 사슴의 눈처럼 커다란 그녀의 눈과 야무지게 닫힌 입술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어. 소년이 사각꽃을 따더니 책 속에 넣고는 책을 평상에 그대로 둔 채 가버리네. 다시 돌아와줘. 나에게 그 책을 읽어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니야, 나를 데려가줘요.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갈게요. 자야!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타샤! 나를 자야라고, 나타샤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인데 다시 나타샤라고 부르는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려왔다. 환청일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 소년이 나를 나타샤라고 부르고 있어. 눈을 떠야 해. 그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거야. 나는 눈을 뜨려고 애써 보았지만 여전히 눈꺼풀은 요지부동이었다. 꿈일까? 그가 내 꿈에 왔다 갔나 봐.
그는 내 꿈속 단골 손님이었잖아. 이마에 거인의 손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무섭지 않아. 이제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날 데려가줘. 아무데로나. 아니, 사과꽃 피는 내 집으로. 아니야, 그에게로. 그가 보고 싶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나는 그를 잡으려고 후공으로 양팔을 뻗쳤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나타샤, 나 여기 있어. 당신 곁에 있어. 눈을 떠봐요. 그의 목소리였다. 그가 왔구나. 이런 못난 꼴 보이면 안 되는데. 그와 나의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어찌 그에게 알려야 하나. 그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던가. 눈물은 왜 이리도 마르지 않지? 냉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얼굴을 만지는 그의 손길이, 숨결이 느껴졌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그가 초췌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꼬박 며칠 밤낮으로 나를 떠나지 않고 간호했다. 붉게 물든 이불 빨래를 하고 흰 죽을 쑤어 먹여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릴 만큼 비쩍 말라갔다. 그렇게 그해 겨울은 길고 잔인했다. 나는 상해에서 돌아온 날부터 내내 앓고 지냈던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2월이 오면 이제 봄도 가까우리라. 그의 극진한 간으로 나는 점점 회복이 되어갔다. 핏기 없던 얼굴에도 점차 화색이 돌았다. 그는 한시름 놓았는지 잠시 다녀오겠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간단한 가방을 하나 들고 다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였다. 이제는 정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될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자야, 이제는 정말로 내가 당신을 놔줘야 할 것 같아. 당신 앓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 당신과 함께 가려는 것은 내 욕심인 줄 이번에야 절실히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죽이는 짓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다, 자야. 그러나 날 미워하지는 마라. 지난 3년 동안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으니. 그러하니 미워해라. 아니,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랑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 미워하지 마라. 그는 나를 꼭 안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다시 긴 말을 했다. 자야, 당신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당신을 만나 사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내 생이 몇 번을 태어났다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생에 와서 당신을 사랑하니 확실한 감정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당신 만난 것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다. 그는 못다한 말을 쏟아내려는 듯 쉬지도 않고 길게 말을 했다. 아니라고, 내가 도리어 미안하다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내가 당신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당신과는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것이라고, 다시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성을 부리던 겨울바람도 그날 밤은 웅웅웅 슬픔에 잠겨 있는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 그의 숨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가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는 야윈 내 몸을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쓰다듬었다. 그는 내 입술을 찾아 조심스럽게 키스를 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서두르지 않고 그의 혀는 내 입술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혀가 내 작은 동굴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그리고 내 눈과 코와 귀와 볼을 정성스럽게 핥고 목덜미로 내려와 나의 가슴에 한참을 머물렀다. 그의 심장이 연주하는 교향곡은 고요보다 더 깊은 죽음의 순간과도 같은 소리 없는 연주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졌다. 눈물이 내 가슴으로 뚝 떨어졌다. 나타샤, 나 이렇게 영원히 잠들고 싶어.
우리의 아기가, 당신과 나의 생명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핏덩어리로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당나귀에 당신 태우고 마가리로 가서 우리의 아이랑 오손도손 살고 싶은 것이 내 꿈이었는데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미안해요. 나 당신의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어요. 이제는 당신의 아이를 잘 품을 거예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벽 그림자에 발가벗은 그와 나의 육체가 어른거렸다. 그의 슬픈 연주가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아주 조심조심 나의 젖가슴을 만지고 핥는 그의 알몸의 실루엣은 한 마리 학이 춤을 추는 듯 남자 무용수의 슬픈 몸짓이었다. 그와 나의 마지막 사랑의 몸짓, 그가 내 몸 위에서 추는 마지막 슬픈 춤.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는 다른 때보다 더 느리게 천천히 날개짓을 했다.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진양조를 연주하듯 그의 몸짓에 맞추어 나의 연주도 시작되었다. 절대로 빨리 끝내버릴 수 없다는 듯이 그의 느린 춤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의 몸짓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의 단단한 근육질이 팽팽하게 당겨져 왔다. 내 몸이 켜는 연주도 그의 춤에 맞춰 중몰이 중중몰이 아주 빨리 흘러가는 자진몰이로 이어졌다. 그가 흥분되어 있을 때 그의 몸에 대한 반응은 내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는 온몸으로 반응을 하는 남자였다. 그의 끓는 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으로 내 온몸에 전달되었다. 내가 앙탈로 며칠을 만나주지 않을 때 그는 온 마음으로 나를 달래어 결국에는 그 앙탈을 풀어주었는데 그때는 곧바로 달려와서 나를 안았다. 그때 그의 몸은 초원을 질투하는 치타의 몸 같았다. 그런데 오늘은 슬픈 학의 몸이었다. 나는 슬퍼하는 한 마리 학의 얼굴과 머리와 긴 목과 등을 애무했다. 그의 등, 길게 뻗어내린 그의 등이 애잔했다. 그는 늘 뒷모습을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지만 나는 그의 등에 눈길이 갔다. 어떤 때는 방문을 나서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있기도 했다. 나는 머리숱 많은 그의 머리칼 한 올 한 올을 내 손가락 사이사이로 쓰다듬었다. 그는 열정적인 섹스가 끝나면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새치를 뽑아달라고 엉석을 부리곤 했다. 그리고 쌍꺼풀 진 왼쪽 눈과 쌍꺼풀 없는 오른쪽 눈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나는 그의 짝짝이 눈을 두고는 지킬과 하이드라고 놀려주곤 했었다. 오른쪽 옆모습이 차갑고 냉정한 하이드라고 말하면 그는 얼른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활짝 웃어 보이곤 했다. 언제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때론 장난기를 발동시키던 그의 눈을 지나 오똑한 코를 만지고 약간의 광대뼈가 있는 그의 볼을 지나 입술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만지고 드디어 도톰한 붉은 그의 입술을 천천히 검지와 중지로 만졌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닫힐 때가 있었다. 밤새 사랑을 나누다가 가야 할 시간이 오면 그는 입술을 굳게 닫았다. 꼭 가야만 하는 현실을 못내 아쉬워하는 그만의 표정이었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도 그는 입술을 꼭 닫곤 했다. 지금 그의 입술이 그렇다.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해도 열리지 않았다. 다시 그의 눈에 반짝 눈물이 비쳤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지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내 몸속에 그의 몸을 밀어넣고 격렬하게 그의 하체를 움직였다. 그러다 다시 멈춘 후 나의 젖가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더니 얼굴을 묶고 젖꼭지를 빨았다.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는 입을 맞춘 채로 내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그러다 입을 포갠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의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격렬하게 그의 하복부를 내게 밀어넣었다. 우리는 한 쌍의 학이 되어 서로의 눈물을 혀로 핥아주었다. 그렇게 그의 춤은 느리게, 잔잔하게, 죽음보다 더 고요하게, 때론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달빛이 사라진 후에도 그의 춤은 계속되었다.